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8일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까지 총 3가지 문건에 채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부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 원칙, 노력이 응집된 빅 이벤트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한미동맹의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이뤄냈고 그런 부분들이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1994년 이후로 12차례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네. 그 자체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제도화되고 정상화되는 계기를 처음 만드는 거고요. 이 부분이 새로운 차원의 국제협력 체제를 만든 부분으로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망라하는 군사적 안보적 안정도 이루는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네. 그다음 군사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규범이라든가 기후 대응이라든가 첨단 기술 등등의 글로벌 공동 이슈에 대한 대응력도 키웠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노력들, 이런 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사 전략, 안보 전략 그리고 경제 전략까지 다 이렇게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험은 늘고 기회는 줄어든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정반대의 해석인데요. 이번에 중국을 적으로 사실상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명시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켜왔던 오랜 기간 동안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지켜왔던 외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자 외교 그리고 균형 외교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한국의 외교를 완전히 저버리고 중국과의 대결을 선택한 겁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대결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험은 늘어나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념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이념 외교고 몰빵 외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면 다 오케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은 완전히 이념 외교를 하기 때문에 자유진영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국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회담을 이번에 하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회담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한반도에 대한 그리고 동북아에 대한 신냉전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중국과 많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두 분께서는 극명하게 엇갈리시고 있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찰에 나섰고 내일은 방류 개시 날짜를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 간의 오염수 처리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류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의장님?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의 여망은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우리의 대표가 일본에게 분명한 의사를 전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마는 양자회담 때 전혀 그러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못했고 3자 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IAEA의 점검 결과를 수용한다라는 사실상의 수용의 의사를 밝혀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국민들이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국민의 불안에 맞는 정확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해 주라고 하는 국민의 그 여망을 끝내 저버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 문제를 어제로 올리고 싶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걸 공식 어제로 올려서 이 논의를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한 건데 이 장에서 우리가 그걸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정부, 지금 정부, 지난 정부 다 합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처리해라. 과학적 기준에 맞게 해라. 그다음에 과학적 안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중단해라.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염수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서 실시간 자료 공유를 해달라. 그리고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 참여하게 해달라. 만약 오염치 기준 수치를 넘어서면 중단해라. 네. 이 얘기를 했고 일본이 최근에 일본과 한국이 실무급 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에 크게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방위 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오늘 중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약 1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부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실은 뭐 용인할 수 없다, 반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청문회 일정에서도 그 의도대로 밀어붙이기를 했고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를 소집을 요구한 것도 사실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이동관 지명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정치 쟁점화 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방위원장이 개회 선언도 안 했는데 민주당 의원끼리 들어가서 뭐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의견을 뭐 제시하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의도가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하겠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존에 나왔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언론 공정성 문제, 그다음 자녀 학폭 문제, 그다음에 뭐 인사청탁인가 뭐 그 세 가지가 주쟁점이 됐는데 지난 2달 동안 언론이 탈탈 털고 한 내용 외에 민주당이 새롭게 밝히거나 지적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기된 의혹이 증명이 되거나 입증이 되기는커녕 이게 그냥 유야무야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롭거나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이렇게 예. 보셨다는 말씀이신데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반대 아니었나요? 매우 새롭고 정확한 증언도 나왔고 자료도 나왔는데 후보자가 일관되게 못 준다, 자료는 못 준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인정할 수 없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청문회 도중에 아들의 학폭에 관련돼서 그 업무를 처리했던 담임교사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동관 후보의 해명이 말이 안 되면 그분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와서 정상적인 그 청문회 진행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일반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근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그냥 발뺌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청탁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이 나오는 이 보도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또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고 관련된 증거를 내라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는 안 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많이 보셨듯이 후보자가 이 자료를 잘 안 내가지고 국회가 고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제 실랑이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정도도 어느 정도 그 금도라는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3개 기관이 다 자료를 내지 않아 가지고 당에서 고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법에서 정해진 국회에게 부여한 그 국민이 부여한 의무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다 이렇게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오히려 수사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료 부실 제출 또 위증죄 등의 혐의로 이동관 후보자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어거지로 고발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뭐 일부 언론의 보도라고 얘기한 게 아마도 그거 인사청탁과 관련된 YTN 보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이동관 지명자가 그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받은 시점, 그다음 돌려준 시점, 경찰에다 신고한 시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경찰 신고한 시점은 수사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해서 뭔가 명확한 걸 잡아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거론한 13개 기관이 자료 부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핵심 기관 한두 개가 자료 부실했다면 뭐 뒤에서 무슨 작업을 했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죄다 그렇게 자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자료가 부실한 게 아니라 없었거나 기관이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무슨 13개 기관을 뭐 자료 부실로 해서 고발하겠다. 그다음에 위정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은 맹땅 청문회를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청문회라는 게요. 국민의 여론에다가 입증 가능한 내용, 입증 가능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서 여론을 통해서 우회 압박하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냈던 사실들이 국민의 동의를 받거나 감정적 동조를 받은 부분이 있나? 이건 제가 얘기 드릴 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의장님. 길게 설명하자고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증인 선정에 협조하셨어야죠. 이번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계속 반대하고 후보자도 반대 사실상 했겠죠. 그러니 증인 선정, 증인도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떳떳하면 증인 선정 그렇게 방해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것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그러면 정인을 국민의힘에서 막았거나 이동관 후보가 막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럴 정도로 힘이 있으면 좋겠네요. 증인 선정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를 계속 지연시키면 결국은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그 수에 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상황 그리고 객관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됐다? 그것은 국회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아니, 여당이 직무유기한 거죠.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너무 범위를 넓혀서 불가능한 수준까지 요구를 하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정인 요청이 있는데 그걸 100% 막을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돌아봐야 될 선정에는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국회에 옛날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인정을 해주면서 증인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너무 무리한 질문들이 나오고 무리한 요구들이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역풍이 불기 때문에 정당들이 서로 간에 그것은 자제를 하는 그러한 미풍양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지 않나. 후보자는 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면 소송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실제로 소송을 2건이나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의 검증 기능, 국회의 검증 기능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면 왜 우리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질문에 국민들한테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정쟁거리로 삼고 덤볐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명 철회하라고 나온 거지 민주당이 이 문제의 내용이 되는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것도 아니고요. 판을 키워서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아들 학폭 문제를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습니까? 아들 학폭 문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에 관련된 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아니 네. 정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민주당이 보좌진을 지원했다든가 정파성과 당파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객관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네. 되죠. 저희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편 또 일각에서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이 오는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좀 서두를 수 있다.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두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부원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이 5분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의결 정족수가 구성되려면 3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딱 3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효재 위원하고 김현 위원이 모레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자체가 무력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정상화하는 게 지금 굉장히 급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돼버렸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뭐겠습니까? 방송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향되고 편파됐던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걸 공석으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22일 정도, 내일 정도죠. 내일 정도 아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실 거라고 보고요. 국회 며칠 내로 아마도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송부 요청은 피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하겠죠. 근데 10일 이내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꼭 10일을 안 둬도 되거든요.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압박하고 그리고 24일 날 임명하는 형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 시간을 재송부 기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금 방통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속도전은 작년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계속적으로 미루던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낙마하고 나서 후임 교육부 장관이 오기까지 한 2달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육 정책이 더 급하냐, 방송 정책이 더 급하냐,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두 달이 넘게 그렇게 임명하지 못하던 분들이 지금은 하루도 못 기다리고 계속 지금 속도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공영방송들 이사장 관련된 분들을 대거 해임하고 그래서 방송 장악을 완벽하게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속도전 있게 끝내겠다라고 하는 집권자의 의지들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하루도 공석을 둘 수 없을 만큼 방통위가 그렇게 현안에 아주 민감한 것이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문자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자문자답하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국민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9월 영장설이 나오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는 그 혁신위의 제안,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것을 번복하자는 의미냐 묻고 싶다. 네. 일단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9월 중에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이면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과 관계없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약속을 번복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계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 부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부당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한 지금 네 번에 걸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뭐 계속 털면 계속 머니터링식으로 계속 좀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이 부당한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삼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이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당신께서 얘기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표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어쨌든 표결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가결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론으로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 차원에서 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민영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장을 빠져나오는 식의 보이콧을 하자 이런 주장은 오히려 검찰의 지금 부당한 수사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만큼 이번에 영장 청구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 영장 청구는 실제적인 법리상으로 영장이 꼭 청구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으로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흘러간 옛 노래 듣는 기분이에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됐을 때 방탄 논리로 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번복한 겁니다. 번복하고 방탄한 거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게 또 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출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 박찬대, 정성호 이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친명계 의원들이 부결시키겠다 뭐 어쩌겠다 이렇게 방어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국민에게 대표가 말씀하신 게 당에도 안 먹히면 이게 대표가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표하고 친명계 측근 의원들 사이에 역할 분담 놀이를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친명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표의 안위보다는 공천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방탄 논리를 계속 구성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대표가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표께서 국민에게 한 약속도 이렇게 번복이 되고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앞으로 내놓는 약속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나갈 테니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달라 검찰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 내부의 균열을 꾀하지 말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이런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한두 달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입니까? 네. 흘러간 옛 노래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흘러간 옛 노래라고 얘기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수도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인 정황적인 증거나 번복되는 진술 외에 정확한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서 지금 신병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없어서 안 나온 거겠죠. 이만큼 털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검찰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예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수사를 계속하면서 영장 청구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장 청구도 청구에 맞는 절차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정치행위를 검찰이 법무부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9월 1일부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게 정기국회라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수사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하지 않고 정기국회라는 대한민국 국회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을 시기에 일부러 갖다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을 흔드는 차원에서의 문제를 떠나서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가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요.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가 중지되고 스탑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그건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건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에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면 100일 동안은 회기가 계속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8월 달에 비회기 기간을 가져서 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민주당은 엄청난 특권 집단이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1, 2월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응할 때요. 평일날은 당무 봐야 되니까 토요일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날짜를 정해서 검찰에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 터지자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소환하라 그러고 2차례나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쇼를 벌였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라 그러면서 국회 회기 줄이기 한쪽으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한쪽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이 의혹을 검찰에서 같이 묶어서 영장 청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그 법정에서 말입니다. 재판에 논란거리를 만들고 혼란을 조장해서 실제로는 재판을 더 늘려서 기일 자체가 수사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행태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밀조밀한 계획이 있어서 검찰이 날짜를 세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거나 민주당이 수사방해를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불가피한 일정 조율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조제로 오찬을 했습니다. 핵심 안건은 역시 8월 임시회 기간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이냐 여부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8월 임시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결론을 내자 이렇게는 의기투합을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관심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비회기 기간을 8월 임시국회 중에 둘 것이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회기를 없애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이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내내 올해까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민주당에 요청하고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회기 계속 늘리지 말고 비회기 두고
그렇게 해서 방탄국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방탄국회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당당하게 영장실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데도 회기 기간을 반대로 작년에 얘기했던 거와 정반대로 이제는 회기를 열어가지고 민주당의 분란을 야기시키겠다 이런 정치적인 꼼수만 계속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원칙대로 그리고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고요. 작년에 찾아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했습니까? 국회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네. 여야가 과연 비회기 기관을 둘지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여야가 합의로 비회기 기간을 8월 임시국회 중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꼭 검찰이 영장을 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코미디도 아니고요. 재밌는 게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8월 16일 날 시작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국회가 개회가 되려면 3일 전에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고 기간을 빼더라도 16일부터 계산하면 그 일주일 동안 지금 의사일정 없이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할 일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는데 왜 국회는 열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167석으로 원내 1당입니다. 그런데 16일 날 열어놓고 25일 날 문 닫자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본회의를 한번 하고 그게 부족하면 31일에 본회의를 또 열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25일 날 회를 하게 될지 아니면 27일이나 28일 날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그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